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50살이 넘으면 운동 한번 잘못하는 게 몸 전체를 걸고 도박하는 일이라는 걸. 관절, 인대, 힘줄, 이미 햇볕에 바짝 마른 고무줄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졌다. 그리고 그 대가는 3개월 병원 신세만이 아니었다.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는 예전 몸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늦은 밤 헬스장엔 나 혼자였다. 푸시업 4번째 세트 중 오른쪽 어깨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소리. 하지만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몸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크게 아프진 않았다. 그냥 저릿저릿했다. 그저 근육이 좀 뭉친 거겠지. 내일 파스 붙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셔츠 하나 입지 못했다. 팔을 옆으로 들기만 해도 뼈가 갈라질 듯한 고통. 어깨는 부어 있었고 팔은 저려왔다. 진통제를 먹고 얼음 찜질도 해봤지만 결국엔 휴대폰조차 들 수 없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조용히 MRI 필름을 꺼냈다. 그리고 말없이 내 어깨 회전근이 70% 이상 파열됐다고 설명했다. 30대면 회복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엔 수술해도 예전처럼 움직이긴 어려울 겁니다. 나는 물었다. 수술하면 나아지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수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복이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셨고 이미 섬유화가 진행됐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났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아직도 내가 젊다고 착각했던 그 자존심. 유튜브에서 젊은이들 운동하는 영상 보며 따라하던 나. 아직도 30대처럼 무게 들 수 있다고 착각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중년의 잘못된 자신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중년의 허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50이 넘으면 몸은 서서히 늙는 게 아니다. 갑자기 무너진다. 근육은 눈에 띄지 않게 줄고 뼈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부터 스폰지처럼 약해진다. 힘줄과 인대는 마르고 굳어 탄력을 잃는다. 신경 반응 속도는 늦어지고 심장은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수축력을 20%나 잃는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진행된다. 아무 신호 없이, 아무 통증 없이. 그러다 어느 날 딱! 한 번의 끊어짐, 골절 혹은 뇌졸중. 그제야 의사에게 듣는다. 그때 무리하지 말았어야죠. 그 나이에 그 무게는 위험했어요. 조금만 일찍 병원에 오셨더라면 그때라도. 나는 스스로 묻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몸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년 남성은 몇 명일까? 매일 러닝하고 웨이트하고 하지만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부상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운동이 사람을 해치진 않는다. 하지만 운동 속 자존심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나는 예전에 말했었다. 아프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이젠 그 말이 참 어리석고 잔인하게 느껴진다. 그것도 내 자신에게. 30대라면 몇 주면 회복된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몇 달 혹은 연경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 어깨에 통증이 왔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며칠 쉬면 괜찮겠지. 그 생각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쌌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는 의지로 버티면 된다고 착각했다.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가벼운 컵을 들어도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나는 바빴고 참을 수 있었고 병원은 번거로웠다.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이 나이에 이 정도 통증은 다들 겪는 거잖아.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다. 몸은 쉬라고 말하는데 나는 더 밀어붙였다. 스트레칭도 더 세게, 무게도 더 무겁게. 그래야 더 강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근육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부풀어 있었던 거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파열된 조직 주변엔 석회가 생기고 근육 위축도 진행 중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무시했던 그 작은 통증이 결국 어깨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요즘 자주 아프다고 했잖아. 그때 병원 갔어야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땐 병원 가는 게 약한 남자처럼 느껴졌던 거다. 쓸데없는 자존심, 남들에겐 티도 안 나는 그런 허세. 나이를 먹으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내 몸 앞에, 내 한계 앞에. 내 어깨는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팔을 완전히 들 수 없고 뒤로 젖히는 동작도 제한이 있다. 무게를 드는 건 더 이상 내 일상이 아니다. 대신 나는 가볍게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관리받는다. 그리고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제 나는 운동 전 거울을 본다. 몸이 아니라 표정을 본다. 혹시라도 내가 또 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또 예전처럼이라는 착각에 빠진 건 아닌지. 50대는 다르게 운동해야 하는 나이다. 강하게가 아니라 현명하게. 무게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지속이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다뤘는지, 그게 고스란히 지금 내 몸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시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고 있을지 모른다. 재활 운동실은 조용했다. TV도 꺼져 있었고 사람들도 각자의 통증에 집중하느라 말이 없었다. 나는 기계에 팔을 걸고 천천히 돌렸다. 딱! 딱! 뭔가 걸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리치료사는 잠시 나를 보더니 돌아오는 만큼만 쓰세요.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더 멀어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억지로 되돌리려 했던 게 어깨만이 아니었구나. 나는 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20대의 체력, 30대의 힘, 40대의 자만. 그 시절처럼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통증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환상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는 일이었다. 아내는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요즘 웃는 일이 줄었어. 거울을 봤다. 정말이었다. 눈과 주름은 더 늘었고 어깨 통증이 만든 인상은 날카로워져 있었다. 운동으로 강해지려 했던 나는 사실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던 거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다. 몸무게도 근육량도 들 수 있는 무게도. 그건 단지 겉으로 보이는 지표일 뿐. 진짜 건강은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움직일 때 아무데도 불편하지 않으며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걸 나는 잃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이제 운동을 벌처럼 하지 않는다. 예전엔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했고 조금만 살이 쪄도 거울을 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운동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내 삶을 존중하는 태도여야 한다. 내 어깨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인다. 통증이 아니라 대화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번 부서진 곳은 다시는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쌓아올린 그것은 더 단단하고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과정을 배우고 있다. 처음 어깨 통증이 시작됐을 때 나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일상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나조차도 내 고통을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많이 아파요? 아내가 물었을 때 나는 그저 괜찮아 라고 답했다. 진심이 아니었다. 단지 아픈 걸 표현하는 내가 자꾸 약해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고립되어 갔다. 운동하던 모임도, 함께 등산 다니던 친구들도 내가 빠지자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다. 내가 사라지자 세상도 나를 덜 필요로 하는 듯 했다. 그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났다. 아무 이유 없이.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기대고 있지 않구나.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혼자가 되는 건 훨씬 더 깊고 오래 아팠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아내에게 내 통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팔을 들 때 유난히 아프더라. 어제보다는 덜한데 뻐근함이 오래가. 그녀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조용히 내 어깨를 주물러줬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나는 비로소 연결을 느꼈다. 내 고통은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고통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아픈 건 약한 게 아니다. 말하는 건 용기다. 누군가와 고통을 나누는 건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어깨는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덜 아프다. 왜냐하면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른팔을 들어 올려봤다. 예전처럼 올라가진 않았다. 중간쯤에서 멈췄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아침 작은 결심을 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걷자.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지만 나에겐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첫 계단이었다. 첫날은 겨우 10분 걷고 숨이 찼다. 다음 날은 12분. 그 다음은 15분. 시간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덜 무거워졌다. 처음엔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다. 그저 발끝만 보고 걸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햇살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걷고 있었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은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가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엔 먼저 말을 걸었다. 어깨 안 좋으세요? 나는 놀랐다. 누군가 내 상태를 알아봤다는 게 낯설고도 따뜻했다. 그 노인은 어깨 관절염으로 수술을 2번이나 했단다. 자기도 예전에 움직이는 것조차 겁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움직여야 산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다고.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내겐 깊게 박혔다. 쉬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몸도 마음도 녹슬어버려요. 나는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걷는 시간을 5분 더 늘렸다. 팔을 조금 더 들어봤다. 가끔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통증은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내가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이제 매일 아침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다. 변한 건 길도 아니고 풍경도 아니다. 나 자신이다. 예전에 나는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아팠다. 이제는 다르다. 나는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움직인다는 건 곧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니까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고 대답했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속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 도와줄게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후 나는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 약해진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애가 실망할까봐 또 걱정할까봐 내 스스로 벽을 쌓아버렸던 것이다. 걷기 시작했다며? 대단하네, 엄마. 딸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그날 벤치에서 나를 보았던 그 노인이 말해줬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따뜻하다. 그날 이후 우린 매일 문자 하나씩을 주고받았다.
별거 아닌 말들, 오늘은 좀 덜 아팠어. 날씨 좋더라. 간장 계란밥 먹었어. 그 짧은 말들이 내 일상을 다시 채워주었다. 어느 날 딸이 직접 찾아왔다.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사실 좀 서운했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다. 내가 먼저 문을 닫았다는 걸. 근데 이젠 괜찮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딸은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공원을 걸어주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걸으며 나눈 말들 속에서 조금씩 우린 다시 가족이 되어갔다. 나는 아팠고 그 아픔이 나를 세상과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했지만 움직임은 나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데려왔다.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연결과 회복이 자라났다. 혼자라는 건 처음엔 편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언젠가부터 차가워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공원이 가장 한산해지는 때, 어느 날 내 옆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자였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삶은 계란을 건넸다. 이거 제가 매일 삶거든요. 소금 조금 찍어 드세요. 그냥 받아들고 말았다. 거절할 이유도 굳이 이유를 물을 용기도 없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또 왔다. 이번엔 작은 수건 한 장을 내밀며 운동하시니까 땀 닦으시라고요. 그제야 나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사람이 말 안 해도요, 혼잔지 아닌지 느껴져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금껏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애썼다. 강해 보이고 싶었고 약하다는 말을 듣는 게 끔찍하게 싫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마치 나를 꿰뚫은 듯했다.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그녀의 이름은 윤희였다. 60대 초반, 무릎 수술 후 재활 중이었다. 우리 동네 센터에 실버 체조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처음엔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다. 내 느린 걸음이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봐. 내 얼굴을 보며 누군가 안쓰럽게 웃을까봐. 그 모든 시선이 겁났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그녀와 함께 작은 체육관 문을 열었다. 그곳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 힘겹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 낮은 소리로 서로 안부를 묻는 사람, 가끔은 엉뚱한 농담에 크게 웃는 사람들. 나는 그곳에서 이상하리 많지 편안함을 느꼈다. 누구도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빠르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같은 속도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었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매일이 기다려졌다. 운동이 끝난 후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누군가는 병원 예약 이야기를 했다. 별것 아닌 말들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윤희는 나에게 말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세상은 우릴 생각보다 많이 기다려줘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생각보다 세상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을 뿐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통증의 정도였다. 무릎은 어떤지, 허리는 얼마나 뻐근한지, 손가락은 덜 굳었는지. 어느새 내 하루는 어디가 아프지 않나를 찾는 일로 시작되고 있었다. 예전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며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묶을까? 립스틱은 뭘 바를까? 이런 걸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계단은 피해야겠지. 이 약은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하니까. 그런 계산만 가득했다. 몸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짐이 됐다. 늘 관리해줘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러다 문득 윤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몸이 아프다고 너무 멀리하면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외로워져요. 외롭다는 말 맞았다. 내 몸이 지금 외로웠다. 관심도 애정도 없이 그저 고장난 물건처럼 다뤄졌으니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긴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내 얼굴, 눈가의 주름, 살짝 처진 턱선, 거칠어진 손등, 그 모든 것에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졌다.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하루에 10분 내 몸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자. 운동이 아니어도 좋다. 마사지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예쁜 머리핀을 해보거나. 그 첫날 나는 좋아했던 라벤더 향 로션을 꺼내 천천히 다리를 마사지했다. 생각보다 따뜻했다. 내 손이 내 다리를 쓰다듬는 그 순간 마음까지도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은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살짝 발라봤다. 창문 너머 햇살이 내 얼굴에 비쳤고 나는 오래간만에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생각하던 내가 다시 스스로에게 예쁘고 싶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존중받고 싶어졌다.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며칠 뒤 요가 매트를 하나 샀다. 유튜브에서 찾은 노인도 가능한 부드러운 요가.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동작, 한숨 따라갈수록 조금씩 내 몸의 깊은 속에서 움직임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 몸은 망가지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불려지지 않았을 뿐. 몸도 마음도 이름을 불러줘야 움직이고 응답하는 법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날 요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스르르 떠오른 이름 하나. 정희.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고 결혼 후에도 종종 만나 수다 떨던 친구. 하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끊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신 없어졌고 다음에 보자는 말만 하다가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예전의 나가 아닌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 나선다는 게 그렇게 두렵고 불편했다. 괜히 나이 들면 자꾸 멀어지더라. 어느 날 누군가가 했던 말이 그제야 가슴을 찌르듯 와닿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싶었다. 나를 다시 보듬기 시작했으니 내 곁의 사람들도 다시 따뜻하게 불러보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정희야, 나야. 수진이.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 야, 미쳤냐? 어떻게 이제야 전화해? 살아는 있었냐? 그 말에 나도 웃었다. 살아있었지. 그냥 바보처럼 지냈어.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반가움과 안도감이었다. 정희는 말했다. 나도 너한테 몇 번 연락하려다 괜히 눈치 보였어. 그런데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 한 통으로 몇 년의 공백이 녹아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느꼈다. 나를 회복한다는 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도 누군가에게 다시 불리우는 것. 그것이 마음의 근육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는 걸. 그날 밤 핸드폰 연락처를 꺼내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하나씩 내려다보았다. 어떤 이름은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이름은 내게 서운함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들을 향해 용기 내어 손을 내밀기로 했다.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밖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조용히 마음을 두드렸다. 요가 매트를 정리하고 거실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앉았다. 아무런 꾸밈 없는 얼굴, 늘어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낯설지만 익숙한 나. 예전엔 이 얼굴이 싫었다. 이 주름은 나이 들었다는 증거 같았고 늘어진 살은 관리 못한 나의 게으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얼굴이 고마웠다. 울고 웃으며 끝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얼굴, 내게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누구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는 일. 하지만 내겐 생애 가장 어려운 회복의 여정이었다. 몸이 아팠던 시간들, 쓸모없다고 느꼈던 시간들, 세상에 잊혔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천천히 다시 세워주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이제 안다. 젊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깊이 있는 마음은 나이와 함께 자란다는 걸. 이제 나는 잘 웃고 잘 쉬고 때론 잘 울 줄도 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누군가와 나누는 온기도 그저 있는 그대로 감사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와 화해한 사람이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 그 글을 쓰고 나서 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듯. 이제야 진짜 나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한 여성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회복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리즈를 기반으로 영상 스크립트나 요약본, 다른 주제로 이어지는 콘텐츠를 원하시나요? 언제든